염상진이 불쑥 찾아든 것은 금음날 밤이었다. 구두를 신은 채 방으로 뛰어든 그는 다짜고짜 내쏘았다. 자네 학병 나가기로 그랬다면서? 형님, 이거 어쩐 일이오? 지금 어디서 오는 길이오? 가세. 개돼지처럼 끌려갈 날만 기다리지 말고 나하고 가세. 염상진의 기세는 곧 김범우를 끌고 나갈 것처럼 열받쳐 있었다. 김범우는 그 열기에 찬물을 끼얹듯 방바닥에 주저앉으며 냉정하게 말했다.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마쇼. 남일? 염상진의 얼굴이 딱 굳어진 것 같더니 금방 부드럽게 풀리며 자네 억지 소리 하는구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자네 심정 내가 다 알고 왔네. 이런 난감할 때는 누구한테나 어떤 계기가 필요한 법이네. 가세. 내가 자네를 안전하게 피신시켜 줄 테니까. 형님, 마음은 고맙지만 그건 안 돼요. 김범우는 절망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자네 정신 똑똑하게 차렸으네. 자네 어르신이 일본 놈들한테 기복 여는 것하고 자네 학병 지원하고는 생판 다른 문제니까. 자네 행동도 그렇게 예되고 영소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네. 그건 자네 독단적인 문제고 자네가 잘못 행동하면 범준형이 업적까지 똥칠하는 것이네. 일본 놈들 공갈 협박에 굴복하지 말고 저항해야 하네.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이지 말고 용기 있게 박차고 나하고 가세. 이건 마지막 기회네. 형님, 말 고맙지만 난 그럴 용기가 없군요. 김범우는 자조적인 웃음을 흘렸다. 돼지처럼 학빙에 끌려갈 용기는 있고? 염상진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 눈이 불을 품고 있었다. 형님이 가진 용기만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내게도 따로 계획이 있어요. 염상진의 눈을 맞서보고 있는 김범우의 눈에는 염상진이 품고 있는 열기를 능히 받아낼 만한 냉기가 서려 있었다.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염상진이 침을 뱉듯이 말하고는 돌아섰다. 김범우는 그가 피신 중인 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형님, 조심하시오. 김범우는 다급히 뒤따라 나서며 말했다. 염상진은 소작 쟁의 때문에 형을 살고 출감하자 뒤따라 나온 징지음량을 피해 자취를 감추었었다. 그 이형을 부릅쓰고 자신을 찾아온 마음이 너무 고마웠고 지금으로서는 그렇게밖에 해줄 수 없는 것이 김범우로서는 너무 가슴 아팠다. 김범우는 1946년 1월이 다 저물어갈 즈음에 학병에서 돌아왔다. 집을 떠난 지 꼬박 2년 세월이 흘러 있었다. 어디 보자 내 새끼 어디 보자. 니를 영영 못 보고 죽는 줄 알았다. 이런 부정한 거사. 어디서 뭘 하다가 인자사 오냐. 남들은 다 오는데 니만 안 오니까 이 애미 속이 어쩌을 것이냐. 타고 타고 또 타고 참말로 영영 못 어디 보자 어디 보자. 병색이 완연한 어머니는 김범우의 전신을 더듬고 또 더듬으며 한정도 없이 눈물을 흘렸다. 해방이 되는 날부터 두 자식을 기다리며 밤낮 없이 흘렸을 눈물로 벌겋게 짓물려 내려앉은 어머니의 눈자를 보며 김범우는 속울음을 씹었다. 거기엔 모성의 질기고도 아픈 인내가 은결되어 있었다. 어머니의 득병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는지도 모른다. 어머니에게 해방의 의미는 두 아들을 다시 품에 안는 것이었을 터였다. 그런데 응당 돌아와야 할 두 아들은 한 달, 두 달, 석 달, 그리고 해가 바뀌어도 돌아오지 않았다. 석 달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다 저승기 된 것이라는 파다한 소문을 어머니가 못 들었을 리가 없었을 것이고 그 어떤 매일보다 아픈 그 소문의 공포를 어머니는 견뎌낼 수가 없었을 것이다. 몸은 성하냐? 저를 받고 난 아버지의 첫 물음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물음이 나올 때까지 아버지는 꽤 긴 시간을 필요로 했다. 김범우는 보료 끝에 시선을 고정시킨 채 그런 아버지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려. 어디서 뭘 하니라고 그리 오래 걸렸냐. 아버지의 이 두 번째 물음은 꼭 대답을 듣고자 함이 아니었다. 그동안의 애태운 기다림에 대한 어머니와의 다른 감정 표현이었다. 설령 그것이 아니었다 해도 김범우는 자신이 거쳐온 2년 동안의 생활을 결코 입에 올리지 않았을 것이다. 가거라, 건너가 쉬어. 아버지는 얼마나 고단하겠냐 하는 말을 혼잣말처럼 낫게 되었다. 김범우가 기억의 무덤 속에 영원히 묻어버리고자 했던 2년 동안의 행적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으로부터 들춰지게 되었다. 순천 주재 미 군정청에서 사람이 찾아온 것이다. 그날도 김범우는 끈끈한 잠의 흡입력에 빨려들어 아침도 먹지 않은 채 정오를 거의 보내고 있었다. 수마라는 말이 있었다. 글자의 뜻 그대로 잠의 마귀가 자신을 덮쳐오는 것을 의식하면서도 김범우는 속수무책이었다. 처음에는 그 마귀를 떼쳐내려고 약간 노력을 해보았다. 그러나 곧 부질없는 짓임을 깨달았다. 그가 일으켜 세우려는 의식의 마디들은 그 마귀의 힘에 흐물흐물 녹고 말았다. 그건 딱히 잠도 아니었다. 전신을 가눌 수 없게 어딘가 깊고 깊은 곳으로 가라앉히는 질기고도 끈끈한 액체의 피로감이 끝도 없이 밀려들었다. 김범우는 거기에 몸을 내맡기고 있었다. 그는 혼미한 의식 속에서 누군가가 자꾸만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머리끝까지 푹 잠겨있는 그 끈끈한 액체의 구속을 벗어날 수가 없었다. 어렴풋하긴 했지만 누군가가 부르고 있는 소리를 의식하고 그 의식에 따라 일어나야 된다는 의식을 하고 자신이 일어나려고 하는 의식을 의식하는데도 몸은 말을 듣지 않았다. 몸은 몸대로, 의식은 의식대로 개체가 되어버린 것 같았다.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순천 군정청에서 왔습니다. 이 소리가 그의 의식과 몸을 순식간에 하나로 결합시켰다. 거기 누구요? 그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며 문 밖에다 대고 와락 고함을 질렀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떠올리고 싶지 않았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뒤엉켜지고 있었다. 그는 견디기 어려운 역겨움을 느꼈다. 저 군정청에서 손님이 오셨구만요. 주저하는 목소리는 군정청을 2번씩이나 뒤풀이하고 있었던 것이다. 김범우는 어이없어하는 웃음을 피식 흘렸다. 머슴까지 무의식적으로 2번씩 강조할 만큼 그 위력을 떨치고 있는 미 군정청에 김범우는 아무런 흥미도 없었다. 망할 자식들 빨리도 찾아왔군 하고 생각하며 김범우는 잠시 오늘이 며칠일까 하고 날짜를 가늠해 보았다. 전혀 알 수가 없었다. 무슨 일이오? 김범우는 무감각한 어조로 말하며 방문을 밀었다. 방으로 왈칵 밀려든 건 한 바지개만큼의 1월의 찬바람과 부신 햇살이었다. 그는 숨을 흡 들이마시며 눈을 가늘게 떴다. 햇살을 맞받아 자꾸만 좁아지려는 그의 시야에 머슴과 함께 한 사내가 서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님. 사내는 입심 좋게 허리를 바들어 푹 꺾으며 인사했다. 김 선생님? 어이없어 코웃음이 터지려는 것을 김범우는 꾹 눌렀다. 서른서너시 되어 보이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사내의 넉살이 역겨웠다. 나흘 전에 돌아오셨군요. 그동안 편히 쉬었습니까? 김범우는 사내의 말을 듣고 벌써 그렇게 되었나 하고 깨달았다. 자신은 사흘 동안 줄곧 수마에 붙들려 시간을 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서너 번 밥상을 대하고 몇 차례 변소를 가곤 했지만 그런 행위는 모두 잠에 취한 채 행해진 것에 불과했다. 김범우는 비로소 확실히 시간을 의식하며
사내를 향해서 똑바로 시선을 던졌다. 사내의 어조는 지극히 부드럽고 예의 바른 것 같았다. 그러나 그 어감은 정반대였다. 우리는 당신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잠은 그만 자는 게 어떨까요? 사내의 어감은 이런 의미를 여실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사내는 김범우의 눈초리를 의식했는지 흐트러지지도 않은 자세를 다시 고쳐 똑바로 섰다. 저는 군정청에서 근무하는 한창길입니다. 청장이신 화이트 대위님께서 김 선생님을 모시고 오라는 본분을 받들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내가 경직된 음성으로 숨도 쉬지 않은 것처럼 한달음에 용건을 쏟아놓았다. 김범우는 또 해설픈 코웃음이 나오려는 것을 눌렀다. 사내는 배고픈 고양이처럼 영악하게 영리한 친구였다. 상대방의 기분 변화를 예민하게 간파하고 거기에 맞춰 자신의 언행의 명암을 뒤바뀌어가는 기민성을 보이고 있었다. 직책이 뭐냐고 물어볼까 하는 짓궂은 생각이 떠올랐지만 김범우는 그만두기로 했다. 자신의 육감이 틀리지 않는다면 그 위인의 등 내미로 보아 양지지향성 식물처럼 벌써 여러 번의 배신적 변신을 꾀한 넝마 같은 녀석일 게 뻔했다. 급히 모시고 오라는 본부였습니다. 자네는 김범우의 눈길을 견뎌내기가 곤혹스러웠는지 불쑥 말했다. 본부라. 그거 어느 나라 말이오? 김범우의 입가에는 비웃음이 몰려 있었다. 네? 그건 옛날 양반 찌끄레기들이 쓰기 좋아했던 말이오. 요새 말로 하자면 명령이 되겠는데 그 명령을 나한테 한 거요? 아니면 형씨한테 한 거요? 저 그것이 그런 게 당황한 사내 입에서는 굿이 쓰기를 피하던 사투리가 튀어나왔다. 형씨 말대로 나를 모시고 오라고 했다니까 그 명령이 나한테 한 것은 아닌 게 분명한 것 같소. 난 몸이 아파서 못 간다고 가서 전하시오. 김범우는 문을 닫으려고 했다. 그때 문을 덥석 잡는 손이 있었다. 사내는 어느새 다리를 마루에 걸친 채 문을 붙들고 있었다. 선생님 어떨라고 이러신단가요? 미 군정청 대위 미군 대회 말인디요. 사내는 김범우 코앞에 얼굴을 디밀고 다급하게 말했다. 김범우는 울컥 비위가 상하는 걸 느끼며 굳어진 사내의 얼굴에 침을 뱉어보고 싶은 역겨움을 간신히 참아냈다. 날 염려하는 거요? 화이트 데이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미군 대회가 날 어쩌지도 못할 것이오. 그걸 염려했거든. 맘 놓고 돌아가시오. 김범우를 쳐다보는 사내의 얼굴은 금방 의혹에 찬 두려움으로 덮였다. 사내는 그런 감정의 변화를 전혀 감출하지 않았고 오히려 김범우 쪽에서 그런 사내를 보기가 민망했다. 김 선생님, 선생님이 훌륭하신 분인 것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김 선생님이 안 가시면 명령 수행을 제대로 못한 지 입장이 어찌 되겠습니까? 대인님이 찌푸짝까지 내주시면서 모셔를 했고 길 모르는 미군 운전수하고 60리 길을 요렇게 쫓아왔는디 지 낯을 생각해서라도 가주시하겠는디요. 사내는 더할 수 없이 비굴하게 애걸하고 있었다. 이 친구가 만약 일본 형사 출신이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을 것인가 하는 엉뚱한 생각을 김범우는 하고 있었다. 그러고 말입니다. 김 선생님, 오늘 안 가신다고 해서 대위가 그만둘 줄 아신가요? 우리 같은 쫄자야 기만 깊은 내막 모르고 눈치로 때려잡는 것이지만 대위는 나 말고도 다른 사람을 날마다 보낼 것이구만요. 어차피 한 번은 만나야 할 형파 판국이라면 날마다 복귀다가 만날 거 뭐 있는가요? 고름이 안 되는 법인데 어쩌실란가요? 사내는 노회한 눈동자를 굴리며 김범우의 감정을 읽어내려 하고 있었다. 김범우는 바로 그 점이 이미 마음에 걸렸었다. 그들은 일단 필요로 하고 하는 일에 대해서 분명한 이유, 확실한 근거, 그리고 충분한 납득이 되기 전에는 결코 단념하지 않는 미련스럽도록 철저한 종족이라는 것을 김범우는 이미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 가도록 하겠소. 나가서 기다리시오. 김범우는 무표정하게 말했고 선생님 고맙구만이라. 고마워요.
한창길이라는 나이든 사내는 가엾을 정도로 감격스러워했다. 김범우는 찬물로 낫을 씻고 몇 푼의 돈을 챙겨나가지고 집을 나섰다. 대문 앞에는 지프차가 멈춰서 있었고 그 둘레로는 크고 작은 동네 아이들이 경계와 호기심이 엇갈리는 눈으로 차를 에워싸고 있었다. 핸들에 발꿈치를 괴고 앉은 흑인 병사는 무료한 듯 느릿느릿 껌을 씹으며 큰 눈을 껌뻑이고 있었다. 아이들의 접근을 막듯 뒷짐을 쥐고 엄격한 표정으로 서있던 한창길이라는 사내는 김범우가 대문을 나서는 걸 보고는 재빨리 다가갔다. 김범우의 앞에 이른 사내의 얼굴이 한순간 일그러졌다. 저 혹시 양복이? 김범우는 사내의 망설임을 금방 알아차렸다. 왜? 이 옷으로는 대유를 만날 수가 없겠소? 뭐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기왕이면 양복보다 이 우리나라 옷이 얼마나 좋소? 이 추위에 뜨뜻하고 몸 편하고 어서 갑시다. 사내는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다. 김범우는 사내의 지적이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며칠 동안 입고 뒹굴었던 바지 저고리를 그대로 걸치고 나선 참이었다. 양복을 입을까 하는 생각이 얼핏 들긴 했지만 귀찮고 번거로운 생각이 앞서 위트만 들고 나왔던 것이다. 앞자리에 오르는데 운전병이 굿모닝 써 하고 인사했다. 하이 굿모닝 거의 무의식적으로 인사를 받고는 김범우는 순식간에 저질러진 자신의 경솔에 어금니를 물었다. 태평양의 외로운 섬 산타 카타리나를 떠나 샌프란시스코의 교회 어느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되면서 앞으로는 영원히 영어를 입에 올리지 않겠다고 결심했던 것이다. 운전병이 써라고 존대를 하는 것조차 뱀껍질 잡는 것처럼 싫어했다. 위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명령 쓸 것이고 운전병은 그 명령을 충실히 지킨 것뿐이었다. 그들의 그 철저성이 싫었다. 이제 다시 자신을 필요로 하는 것도 그 철저성의 발로였고 산타 카타리나 연합군의 동지에서 하룻밤 사이에 포로가 되어 샌프란시스코의 포로 수용소로 보내진 것도 그 철저성의 실천이었다. 김범우는 자신이 집에 돌아온 지 나흘밖에 안 됐는데 그들의 손이 뻗쳐오는 신속성에는 전혀 놀라지 않았다. 그들의 정보의 친밀성이나 기밀성에 더해서는 이미 산타 카탈리나에서 판복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벌교라는 하나의 읍에 대해서도 전봇대의 수요, 소화다리의 길이까지 알고 있을 정도였다. 그리고 산타 카탈리나에서 벌교 폭우의 침투가 지연되었는데 현재 탐사를 한 잠수정에 의해 월밭이 너무 길기 때문에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다스에 만에 나다들 정도였다. 로스앤젤레스의 근해 산타 카타리나 섬과 한반도의 구석 벌교 폭우와의 거리감으로는 상상도 안 되는 일이었다. 김 선생님은 미국에 사셨는가요? 차가 진채째로 올라가고 있을 때 뒷자리에 앉아있던 사내가 뭔가를 좀 알아야 되겠다는 듯 마침내 은근하게 물어왔다.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마시오. 그건 형씨의 임무 바뀌니까. 김범우는 찬바람이 휙 끼칠 만큼 매정하게 잘랐다. 사내는 흠칫 놀라며 긴장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왠지 모르게 턱없이 거만하게 느껴지는 김범우의 뒤통수를 사납게 노려보며 사내는 마구 욕을 퍼대고 있었다. 젖같은 놈 지랄하고 자빠졌네. 대갱이의 피도 안 모르는 새끼가 영업줄이나 씨부리는 모양인데 취미를 어디 두고 보자. 언제 내 손에 걸려들면 뼈다구를 쳐볼 것인게. 톰슨 이렇게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소. 화이트 대위는 그들 특유의 약간은 허풍스럽고 무절장각하는 몸짓을 지으며 김범우를 맞이했다. 자신을 굳이 톰슨이라고 부르는 것에 김범우는 냉소를 보냈다. 일부러 그렇게 호칭함으로써 유대감을 상기시키고 자기들의 관심의 도를 나타내며 이쪽의 마음을 일거에 사로잡으려는 그들의 철저성이 잘 드러난 행동이었다. 안녕하십니까 화이트데이님. 용건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가지 분명히 해둘 게 있습니다. 내 호칭에 대해서입니다. 나는 톰슨이 아닙니다.
그 이름은 산타 카탈리나 섬을 떠나면서 있도록 되어 있던 이름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OSS 첩보 훈련은 톰슨이 아니라 조선인 김범우라는 사람인 것을 확실히 구분해 주기 바랍니다. 김범우는 일부러 사무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딱딱하게 말했다. 그들이 톰슨이라는 호칭으로 잊고자 하는 그 의무를 미리 막을 필요가 있었다. 화이트데이는 예상하지 못했던 공격이었던지 무척 당황하는 태도를 감추지 못했다. 그 점은 내 실수였어. 미스터 김, 기분 나쁘게 했다면 네, 사과하겠어요. 난 단순히 반가워서 사용해본 이름일 뿐이었어. 역시 그들다운 솔직하고도 능란한 제스처를 화이트데이는 잊지 않았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저스트에 불과할 뿐 그의 상한 기분까지 회복된 건 아니라는 사실을 김범우는 잘 알고 있었다. 왜 나를 불렀는지요? 김범우는 대위와의 이야기를 빨리 끝내고 싶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대위는 언짢은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쩝쩝 마른 입맛을 다시고는 미스터 김이 우리와 함께 일해주기를 바라고 있어. 빠르게 말을 해주었다. 뻔한 요구였다. 산타 카탈리나의 연장으로서 말입니까? 김범우의 시선은 날카로웠고 대위는 난감한 표정이 되었다. 대위는 마땅한 말을 찾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인지 천천히 담배를 빼들었다. 우린 능력 있는 통역관이 필요하오. 물론 적정 보수도 지급하게 될 것이요. 대위는 더듬거리듯 어렵게 말하고 있었다. 김범우는 담배에 불을 붙이며 얇게 웃었다. 적정 보수라는 말이 자신을 유혹하기에는 너무나 허약하게 느껴졌던 것이다. 산타 카타리나의 일원이 됐던 것도 전적으로 내 개인의 선택권에 의해서였습니다. 더구나 적정 보수가 지급되는 통역관의 일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줄 압니다. 대위님의 호의는 고마우나 나는 그 일을 맡을 형편이 못 됩니다. 김범우는 그들의 생리에 맞게 명백한 태도를 보였다. 대위는 몹시 당혹해하고 있었다. 김범우는 그 당혹함에 비위가 거슬렸다. 그것은 말만 꺼내놓으면 감지덕지할 것이라고 이쪽을 쉽게 생각했던 계산착오의 반응이었기 때문이다. 미스터 김, 이건 새로운 당신의 나라를 위해 하는 일이요. 김범우는 또 옅게 웃었다. 대위는 그들다운 마지막 카드를 내민 셈이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 나라를 위해 내가 할 일은 따로 있습니다. 내 전공은 영문학이 아니니까요. 대위의 얼굴은 보기 민망할 지경으로 일그러졌다. 딴 일이라니? 그게 뭔지 말해줄 수 있습니까? 대위는 야비하게도 회피의 기회를 봉사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난 선생이 될 겁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 새 나라 건설에 그 어떤 일보다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범우는 침착하고도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꾸며대고 있었고 그런 자신이 그렇게 믿음직스럽고 마음에 들 수가 없었다. 그렇지요. 그렇겠지요. 교육. 그거 중요한 일입니다. 군정청을 나서며 전주가 고향인 박두명을 떠올렸다. 아마 박두병도 자신과 똑같은 제어를 받았을 것이 거의 틀림없었다. 그도 어떤 이유를 붙여서든지 그 제안을 거절했을 것이다. 그는 하룻밤 사이에 동지에서 포로로 바뀐 처우에 대해서 얼마나 분개하고 절망했던가. 그는 미얀마 전선의 같은 소대에서 만나 나흘 전 인천항에 귀국해서 헤어질 때까지 2년여를 그야말로 생사고락을 갖지 않은 기막힌 사이였다. 그와 함께 일본군을 탈출해서 영국군에 투항했고 일본군 포로가 아닌 조선인으로서 연합군 편에서 무슨 일인가를 하고자 했던 요구가 받아들여져 두 사람은 미국으로 보내졌다. 그래서 그들은 그 혹독한 OSS 첩보요원 훈련을 밤낮 없이 3개월간 받았고 미 지상군의 한반도 상륙을 위한 전초작업 임무를 띠고 심표 뒤로는 즈음에 일본 땅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것이다. 일본의 항복과 더불어 훈련지 산타 카타리나 섬을 떠나면서 그들은
OSS 첩보요원에서 포로 신세로 바뀌어 샌프란시스코의 근교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던 것이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취급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는 일개 육군 대령에 불과합니다. 여러분한테는 분명 특별 조치가 취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건 정부와 정부 사이에서 논의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특별 취급해서 인계하려고 해도 여러분을 인수할 기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라에는 아직 정부가 수립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포로 취급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데는 논리의 모순이 하나도 없었다. 아니, 당장 정부를 만들어낼 수 없는 그들로서는 그 논리에 순응해야만 그나마 귀국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이었다. 더 따질 수 있는 말은 얼마든지 있었다. 그러나 본인의 말마따나 일개 육군 대령에 불과한 OSS 책임자 비크스텝을 들고 100번, 1000번 말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인가. 참으로 엉뚱한 곳에서 나라 잃은 서러움을 뼈에 사무치도록 느껴 했다. 학병에 끌려나가면서도 미야마오 정글 속에 동료의 무덤을 계속 파면서도 후퇴하는 자동차를 쫓아오며 경상도 사투리로 부르짖다가 끝내 길바닥에 나둥거려지던 정신대 여자의 모습을 보면서도 나라 잃은 서러움이 그렇게 기막히진 않았었다. 기대하지 않은 자에게 받는 핍박보다 기대했던 자에게 당하는 배신이 10배 아프다는 사실을 깨달은 계기였다. 인천항에 내려진 포로들은 미군의 명령에 따라 체조 대형으로 양팔을 벌리고 섰고 바닷바람이 몰아치는 1월의 추위 속에서 모두는 벌거숭이가 되어야 했다. 범우, 자네 꼬치가 춥다고 하네. 박두병은 허허대며 웃으며 말했고, 내 꼬치야 상관없네만 자네 꼬치나 얼지 않게 하소. 당장 일 시게 할 것 아닌가? 김범우는 이미 장가를 간 박두병을 상기하며 대꾸했고, 두 사람은 벌거벗의 찬바람 속에서 허허한 웃음을 허허로운 허공에다 뿌리고 서 있었다. 세 번째 명령에 따라 벌거숭이 포로들은 왼쪽에 줄 맞춰 놓여진 옷가지 앞에 하나씩 서야 했다. 그건 헐고 때묻은 일본군의 옷이었다. 결국 수송전을 타기 전에 하와이에서 얻어 입은 위군 옷은 하나도 남김없이 반납한 셈이었다. 김범우는 그것이 차라리 얼마나 홀가분한지 몰랐다. 기억마저도 그렇게 깨끗하게 잊혀지기를 바라고 있었다. 김범우가 군정청을 다녀온 다음부터 자신에 관한 소문이 가마니 속에서 썩은 홍어 냄새 풍기듯 하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러나 김범우는 두문 분출한 채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 염상진이 찾아온 것은 그 즈음이었다. 그가 밤이 아닌 대낮에 돌아다닐 수 있게 된 것이 김범우로서는 기뻤다. 염상진이 보여준 끈질긴 항일 정신은 어느 모로나 값지고 존경할 만한 것이었다. 요새 떠돌아다니는 소문은 어찌 된 것인가? 서로의 문안 인사가 끝나자 염상진이 가려운 데를 못 참고 그 물어온 말이었다. 김범우는 염상진이 찾아왔을 때 벌써 그의 궁금증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자신이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염상진이 몰랐을 리가 없었다. 아마 그 소문이 아니었으면 염상진은 결코 자신을 만나러 오지 않았을 것임을 김범우는 알고 있었다. 자기가 그렇게 반대한 학병을 지원한 자의 부사기관을 축하하기 위해 시간을 버릴 만큼 염상진은 배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 소문에 얼마나 살이 붙었는지는 모르지만 군정청 통역관자를 거절한 건 사실이오. 그거 참 잘한 일이네. 자네가 왜 미 제국주의자들의 앞잡이 노릇을 해? 염상진의 목소리는 갑자기 열기를 띠었다. 김범우는 그 말투에서 짙은 정치 냄새를 맡았다. 해방과 더불어 염상진의 의식이 어느 방향으로 돛을 올릴지는 직감을 할 수 있었다. 미 제국주의자들이라뇨? 듣고 보니 묘한 기분이 듭니다.
김범우는 능청스럽게 말하며 염상진의 눈을 빤히 들여다보았다. 김범우는 속으로 웃고 있었다. 자신이 통역관을 거절한 사실을 염상진은 아전인수식으로 확대 해석하려 하고 있었다. 기분 묘할 것 없네. 마땅치 않아서 그리 부른 것뿐이니까. 염상진은 태어남을 꾸며 보이며 대꾸하고는 그런데 소문은 그것만이 아니고 또 있던데? 염상진의 오기는 김범우의 시선을 맞받아내며 말머리를 돌렸다. 더 무슨 소문이 있던가요? 김범우는 지루함을 느끼며 담배를 빼들었다. 소년적 호기심처럼 염상진이 정치의식에 교려 있는 성급한 태도가 싫었다.